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0명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숫자, 우리나라는 평균 몇 명쯤 될까요? 간호협회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미국은 5.4명, 일본은 7명인데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5명, 많게는 40명씩도 맞는다고 합니다.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문화인데요. 이 태움 문화가 근본적으로는 간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병원들의 저비용 정책 때문, 또 그건 또 국가가 병원에 주는 의료 수가가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간호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병원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경력직이 떠난 자리에, 경력 간호사가 떠난 자리에 신규 간호사들로만 채우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중환자실 등에 투입되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배 간호사의 업무 미숙이 선배의 과도한 질책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태우는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일찍이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의식주가 넉넉해지면 저절로 예의범절을 지키고 서로 관용하게 된다, 이 말인데 간호사들만 특별히 성정이 못돼서 나쁜 문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싼 인력만 찾고 사람값을 지나치게 싸게 매기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을 참 위험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2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저작권자에게 노래방 사장님 혹은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얼마나 지급하는지, 또 가게에서 노래를 틀면 또 그럴 땐 또 저작권료를 어떻게 내는지 오늘 친절한 하나씩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를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 GM 이야기 좀 업데이트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앵글 부사장이 산업은행하고 오후 4시쯤 만났어요. GM 본사에서 나온 부사장이죠. 예, 해외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사장이죠. 네. 그래서 하는 이동걸 회장하고 어제 이제 만났고요. 사는이 지금 한국 GM의 2대 주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는 보고 유상증자에 좀 참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나서 그동안 알려진 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약 1시간가량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찾는다라고 하면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사는 쪽에서도 그렇고 야, 먼저 요구하기 전에 너네 진짜 경영 잘했는지 우리 좀 보고 싶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네. 전 너네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건지 아니면 의구심이 있는 것처럼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가격 좀 비싸게 받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려워진 건지 네. 좀 보고 싶다라는 것은 이제 사는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실사라고 저희가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나는 하고 싶다라고 사는이 얘기를 했는데 GM 쪽에서 일단 실사를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실사를 받아들이는데 원칙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실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데 3일 회계법인으로 지금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넣었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건지 네. 아닌지 최소한 가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만 이른바 호구되는 거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는 건데 그렇죠. 늘 사는 입장에서도 설령 어쩔 수 없이 증자에 참여를 하더라도 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돈을 준 것보다는 그래도 야 우리가 볼 건 보고 따질 건 따지고 했다.
있다라는 예. 또 하나의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사는 돈이 처음 들어가는 거면 지금 실사하는 게 맞는데 네. 이미 돈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평소에 그럼 뭐 하고 이제 와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건지는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주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뭐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알겠습니다. 거는 맞습니다. 사는은 GM을 실사하고 국민은 사는을 좀 실사하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뭐 어떻게 좀 남아 있습니까? 원래 앵글 사장이 어제까지 일정을 마치고 오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일정을 하루 더 연기를 하고요. 오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을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네. 정부 측에서 장관들이 일정이 좀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다 차관급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부도 차관이 나오고 기재부도 지금 차관이 나옵니다. 어디서 언제 만나느냐 알려주질 않아요. 기자들이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냐 이제 취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서로 약간 기싸움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요구안만 나온 상태에서 우리나라 장관급이 나가서 이 사장을 만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너네 요구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일단은 너네가 어떻게 살릴 건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좀 가져오고 이런 게 확인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일단 실사에 GM이 응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GM의 요구를 좀 듣고 우리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를 좀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군산 공장도 살아나려면 앞으로 어떤 차를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GM 본사는 군산 공장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스케줄을 3월 초쯤에 다 짠다면서요. 2월 말이 보통 글로벌 GM이 네. 올해 라인을 어떻게 돌리고 어디서 뭘 생산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보통 2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게 물론 이제 GM의 스케줄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GM이 이걸 좀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차 라인을 우리나라에 하나 배치를 하고 트랙스라는 이제 SUV 차량도 한국에서 조금 더 생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게 결정되는 게 2월 말에 글로벌 본사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은 이미 자신들은 정해놓은 상태고 이걸 우리가 할 생각이 있으니 빨리 지원을 해달라라고 한 것이고요. 네. 정부는 그래서 아까 사는데 실사는 보통 한 기업을 실사하면 이게 보통 2개월, 3개월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빨리 시작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놨으면 이거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한번 다 뜯어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2-3달 걸리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GM의 노조화의 문제도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조하고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뭐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공장의 슬림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구조조정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노조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들을 워낙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의 협상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로 읽을 수가 예.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쪽에선 최소한 대표자가 하나 결정이 돼야 GM 본사하고 협상을 그걸 차관이 하든 국장이 하든 장관이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산업부에 가서 또 만나봐야 되고 기재부 가서 또 만나봐야 되고 도대체 누가 협상 파트너인지도 이쪽은 헷갈리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첫 만남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제 폐쇄 결정을 공장 한 군데 폐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번에 미팅이 끝나고 나면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화 창구를 한 개로 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구조조정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GM이 내년 내후년 조금 지나가기 시작하면 자연감소 인원들이 좀 많아서 사실상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뭐 주장들도 좀 있거든요. 한국 GM의 이제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예. 요즘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많지요. 그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년 퇴임을 하시면 네.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테니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그 노조가 돈 많이 받아가서 근로자들이 월급 많이 받는 바람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네. 완전히 틀린 지적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가 살펴보면 근로하는 연봉의 기준이 다 연공서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생산성 한참 좋고 일 많이 할 때 20, 30대에는 말도 안 되는 낮은 연봉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럼 지금은 한 30년 차 됐으니 그 당시에 표를 주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근데 그거를 그럼 지금은 많이 받으니까 깎자고 그러고 예전에는 연차 얼마 안 됐으니 일은 열심히 하지만 뭐 3년 차 대리가 이렇게 많이 받나? 이런 네. 식으로 적게 받으면 그럼 언제 많이 받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서 있잖아요. 뭐 임금 체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지만 한계를 고치려면 옆에 겹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른 데로 파급되는 효과 때문에 또 못 고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얽혀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롯데그룹도 요즘 좀 또 흔들흔들하는 모양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어제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얼마 전에 신동빈 회장이 그 경영비리와 뇌물죄 혐의로 이제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구속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보통 검찰에 기소만 된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되는 게 일본 기업들의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소가 됐을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롯데그룹 내에서 이제 회장이라는 지위도 조금 고려가 됐었고요. 이게 완전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는 신동빈 회장의 입장을 일본 롯데의 주주들이 좀 반영을 해줘서 기다렸던 상황인데 네.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사임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실제로 롯데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영진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한참 신동빈 회장하고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하고 경영권 다툼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일본과 한국의 어떤 지분 관계나 과연 누가 전체를 지배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싸웠었는데 이게 또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항상 롯데는 신교코 회장 때서부터 셔틀 경영이라고 해서 한 회장이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양쪽을 다 지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일본 대표에서 사임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일본은 일본의 경영진이 이제 경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신동주도 아니고 신동빈도 아닌. 예. 예. 그리고 한국은 뭐 여전히 이제 신동빈 회장이 경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롯데가 한국과 일본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은 뭐 그렇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하고 재벌 걱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롯데라는 그룹이 일본에도 큰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도 큰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장사도 몇 개 있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쪽의 변수는 혹시 없습니까? 지금 당장 어제 이 해임 사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서는 주가가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오늘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 분석은 일단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리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도리어 조금 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빨리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 놓은 롯데지주나 이런 것들은 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우려점은 있습니다. 오는 27일 날 롯데지주가 주총을 개최를 하는데요. 네. 지금 비상장 계열사 한 6개 정도를 또다시 지주 밑으로 넣기 위해서 분할해서 합병하는 방안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주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네 주식 사줄게라고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한 6만 3천 원 정도인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면 주식 매수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호 타이어가 계속 어딘가에 매각되려고도 하고 아니면 그 과거의 경영진, 과거의 네. 창업주 쪽으로 넘어갈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새로운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 더블스타라고 하는 쪽 중국 타이어 업체인 걸로 아는데 예. 이쪽에서 금호 타이어를 사간다고 또 하고 있어요? 원래 지난해 더블스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네. 이게 결국엔 무산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금호타이어 매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밤늦게 이제 더블스타가 다시 사간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성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침에 이걸 또 사느니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또 반박 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아 하니 일단은 어느 정도 더블스타하고 얘기가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M&A 관계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더블스타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지금 붙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전체는 아마도 채권단 지분이 지금 한 42% 정도 되는데요. 7천억 원 수준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원래 더블스타가 사가려고 한 금액이 9,500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다운된 가격으로 아마 사갈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채권단이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노조랑 회사 측에 여러 가지 자구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에서 네. 이게 우리가 삼자에게 매각을 하려 하면 너네도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너네 자구안이 나오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26일 날 자구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나오기도 전에 뭐 매각이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채권단에서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아침에 부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도 공장이 저 호남 지역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좀 난처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군산 쪽이 GM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금호타이어 공장도 지금 광주하고 곡성 그리고 평택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만약에 금호타이어도 매각이 안 되고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 호남 지역 내 여러 가지 실업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빨리 매각을 해서라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과거부터도 이렇게 기업을 얼른 팔거나 혹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될 때 이 네. 기업의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가 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결부되고 나면 제때 제값에 못 파는 문제도 또 생기고 고려해야 될 변수도 또 생기고 또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정부 주도로 맞습니다. 구조조정을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채권단이 사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힘든 기업들을 결국에는 사는이나 이런 곳 캠코나 이런 데에서 사들여서 결국엔 살리다 보니 네. 만약에 민간 뭐 흔히 말하는 그 사모펀드라든지 PEF나 이런 데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뭐 지역 죄- 공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이슈였겠죠.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덕현 씨가요. 해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셨는데 환율은 그럼 언제 날짜 환율로 적용돼서 나한테 부과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별도의 카드 수수료라는 게 또 추가되던데 이건 또 왜 붙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요즘 해외에서 물건을 이른바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에게 자주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정리하면 이렇답니다. 해외 현지에서 밥을 사 먹고 카드를 긁든 아니면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를 해서 카드로 결제하든 적용되는 그 환율은 내가 카드를 긁은 그날로부터 며칠 후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며칠 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이틀 후일 수도 있고 뭐 5일 후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환율이 적용되는지는 며칠 후이기는 한데 잘 모릅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니 세상에 3일 후면 3일 후고 5일 후면 5일 후고 딱 정해놔야지 대강 며칠 후쯤이 환율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일을 처리를 그렇게 하냐 싶으실 텐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요. 카드사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카드로 긁으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뭐 베트남의 어떤 식당에 가서 우리 한국인 한 분이 밥 사 먹고 카드를 긁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비자 카드나 뭐 마스터 카드나 그런 국제 공용 카드로 긁었겠죠. 그럼 그 베트남의 식당 주인이 그분이 긁은 카드 영수증을 갖고 있다가 비자나 마스터의 베트남 지부에 청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5만 원어치 밥을 베트남 돈으로 먹었으니까 베트남 돈으로 우리 가게에 5만 원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날이 있겠죠. 그날이 내가 밥 먹고 카드 긁은 날로부터 3일 후이기도 하고 이틀 후이기도 하고 뭐 식당 위치에 따라서는 5일 후이기도 하고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는 그 청구가 들어온 날
식당 주인한테 밥값 5만 원을 주기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환율로 이제 국내에 있는 한국 손님이 가입한 카드사에게 비자가 연락을 해줍니다. 야, 한국에 있는 너네 손님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돈으로 5만 원어치 밥 사 먹었대. 카드 긁었어. 그게 오늘 계산해 보니까 미국 달러로는 얼마고 한국 돈으로는 아마 얼마일 거야. 나중에 그 고객한테 카드 결제일날 잘 받아.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바로 그날의 환율이 이제 내가 나중에 카드 결제일날 결제를 해야 되는 환율이 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긁은 카드는 그 카드 긁은 가게의 주인이 이제 카드사에 누가 이렇게 와서 카드 긁었는데 저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영수증을 제출한 날 그날의 환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환율은 가게 주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그 영수증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거하는 영수증 업체가 가게에 들른 날 이제 그날이 되는 거니까 카드 회사도 정확히는 모르죠. 해외에서 결제하면 수수료는 왜 따로 또 받느냐? 이건 또 이유가 있는데 지금 쭉 제가 이렇게 해서 업무 처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자나 마스터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 일을 공짜로 그들이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카드 회사들도 베트남에는 또 미국 달러로 보내주고 카드 값은 손님들한테는 또 원화로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중간에 환전도 해야 되죠. 그 수수료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 가게나 해외 쇼핑몰에서 카드를 긁으면 늘 한 1%나 2% 정도 사이에 해외 결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가 어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어제는 저희가 정부 관계자 연결해서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들 쭉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재건축 시장 규제하려고 재건축을 시장이 워낙 가격이 뜨거우니까 요즘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규제를 한다고 보세요? 박 의원께서는. 우선 이제 정부는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근원지, 중심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사실 서울 주택 시장을 강남 재건축이 끌고 강북 재개발에 미는 형태의 그런 구도였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 안정은 다른 이제 일반 단지 내지는 다른 여타 지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차원에서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차단 차원에서 나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이 뛰니까 그 네. 아파트들의 투자 효과를 좀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네. 재건축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쪽인데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 결국은 재건축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를 하더군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지나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되던 그런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 안전진단의 종합 판정을 할 때 그런 가중치를 변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구조 안전성이 종전에는 100점 만점에 이제 20점, 20%가 비중이었는데 이것을 50%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구조적으로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재건축은 이제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50%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다시 환원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파트들이 재건축될 때 저 금가서 저거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얼른 재건축합시다 해서 재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래돼서 뭐 녹물이 나와요, 혹은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해요, 좁아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재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주거 환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였는데, 종전에 그 주거 환경의 비중이 40%였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이제 15% 비중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런 만큼,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때, 주거 환경이 아무리 열악을 해도 이제 15% 비중밖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그런, 자연적인 입주민들의 그런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시민들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는 거죠. 어제도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과거에는 재건축이 이 정도면 됐던 아파트가 과거에는 몇 년쯤 더 기다려야 그럼 재건축이 될 것 같습니까? 여쭤봤더니 그게 네. 뭐 매번 계산이 안 되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런 설명을 주시더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때그때 심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재건축이 더 어려워진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30년 됐으면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50년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뭐 어느 정도 네.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시장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가 계산이 될 텐데요. 네, 정확히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소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은 내용 연수를 계산할 때 철근 콘크리트조는 40년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현재 30년 된 건물은 10년 정도의 그런 그 내용 연수 구조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이제 늦어질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더 연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 연수라는 것도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니까 40년 이렇게 네. 그냥 기계적으로 서류적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실제로는 얼마나 더 불안한지는 그 당시에 얼마나 더 안전하게 지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IMF 시절 이전의 건축과 이후의 건축이 좀 나눠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90년도 이전과 또 이후를 나누게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나름대로는 재건축이 좀 조기에 필요할 수 있게 되고 그게 한 90년도 30년 이후에 조금 넘거나 네. 왔다 갔다 한 건물들이죠. 예. 네, 90년대 이어진 것들부터는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IMF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것들은 여전히 워낙 그 체계적으로 잘 지었기 때문에 40년 이상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럼 시장 가격에는 최근에 부동산 흐름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본다면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이제 당장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5년, 10년 후에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을 때 하고 여기서 이제 10년 이후에 막연한 기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대략 가격은 몇 천만 원에서 뭐 1억 원 정도 이상은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집값의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10억짜리의 아파트라고 치게 되면 예.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중이 반영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대략 그 정도예요. 그렇게 본다면 5% 정도 영향력은 있지 않겠나는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조만간 한 5년 후에는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죠. 요즘 그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오르는 게. 요새 재건축 아파트 집중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이 사업 기간에 그런 일종의 이제 예측 가능한 겁니다. 내 아파트가 사게 되면 5년 후에 입주한다, 6년 후에 입주한다 이런 네.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급 반영된 결과로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막연한 단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언제 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그런 영향 요인에 의해서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예.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게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 중에 거의 뭐 1번 정도 더군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거의 첫 있는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3월 말부터 적용된 예정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그럼 이 한 달 동안에 얼른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그럼 우린 넘어가자 과거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도 네.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 신청을 하려면 주민 동의 10%를 얻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 얻는 절차가 지금 시작해도 또 이게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관할 구청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를 또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는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청서만 갖다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절차에 따라서 구청이 과거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네네. 구청도 일단 3월 말까지는 스톱일 거다 이 말이군요. 네, 지금 이제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이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는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뭐 얼마나 네. 길게 보는지 모르지만 길게 보는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새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헌 아파트 부수고 새 아파트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 예. 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창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는 5층짜리 저밀도 단지거든요. 이런 단지들은 대략 4, 5년 정도면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층 중대형 단지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뒤로 계속 더 밀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5층짜리가 완성된 시점부터 이 중층 10층 15층짜리가 입주할 때까지의 공백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면 다시 한번 네. 그 시점에서 이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5, 6년 정도 후에는 다시 한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수도권의 2기 신도시가 공급이 마무리돼서 입주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지금 또 한창 마무리 단계인 보금자리 주택도 네. 거의 3, 4년 후면은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5, 6년 정도 후에 그런 경우의 수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의 그런 공급 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후에는 지금부터라도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해야 그게 5, 6년 후에 공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재건축이 문제가 되거나 혹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게 당장이야 수급에 영향을 안 주지만 5, 6년 후에 왜 이렇게 아파트 없지 생각해보면 그때 5, 6년 전에 시작을 안 해서 그렇다는 후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군요. 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지금 내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수요 공급 체계에서의 점검도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만 그중에 저는 귀에 들어오는 게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다 이 새 아파트 비싼 아파트로 만들고 나면 재개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싼 주택은 자꾸 사라지는데 그러면 부자들만 살란 말이냐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어떻습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대로 역할이 있고 여기는 이제 중산층 이상 뭐 일종의 부유층 공급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정부 공공의 역할은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서울 주변에 임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인 이런 그 지원이나 공급 체계를 반드시 같이 병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중산층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에서는 이것이 아니면 공급량을 낼 수가 없고 재건축도 한 20-30% 정도의 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요. 네. 이 부분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맞춰서 서민을 위한 이런 임대주택 공급도 반드시 현 정부에서 이제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이제 추진이 돼야 전체적으로 이제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반사 이익을 얻는 지역도 있을 거라는 평가도 있던데 풍선 효과가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지역일 것 같습니까? 뭐 우선 당장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를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한숨 돌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이런 또 여러 가지 3종 세트 정도의 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런 재건축 뭐 안전진단 통과 전후 단지가 이득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우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기존 아파트 단지가 더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비교적 뭐 입주 5년 이내 전후에 뭐 새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지들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세 시장에는 혹시 영향 없을까요? 전세 시장은 당장 이제 재건축이 되면 이주 수요가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뭐 당분간은 뭐 전세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군요. 당장 쏟아져 나오는 경쟁자가 적어지니. 우선 당장은 이 재건축 아파트는 좀 낡은 주택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물론 네. 예. 주거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길게 보게 되면 그만큼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그냥 쉬운 건 제가 풀어드리고요. 어려운 건 이하나 리포터에게 맡깁니다. 이하나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이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동계올림픽에서 윤성빈 선수가 헬멧을 썼는데 아이언맨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헬멧을 썼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윤성빈 선수는 이 아이언맨 헬멧 쓰면서 이쪽에다가 뭐 저작권 줬냐? 거꾸로 또 다른 질문은 아이언맨 쪽에서 윤성빈 선수한테 모델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준 거 맞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저도 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창작물을 가져다 쓸 때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허락도 받아야 하고 일정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영화 캐릭터 같은 걸 차용할 때는 창작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요. 그 윤성빈 선수 헬멧도 어떤 과정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월트 디즈니사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헬멧 만드는 회사가. 네. 예. 그래서 그 헬멧을 만든 업체 쪽에 좀 물어봤는데요. 네. 올림픽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다. 지금은 올림픽 자체에만 더 관심이 집중됐으면 한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노코멘트다 이거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아이언맨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협의한 건 맞고요. 헬멧 회사가.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멧을 만들 때 무단 도용한 건 아니고 네, 돈이 얼마나 오갔는지는 나중에 밝혀줄게. 그렇죠. 이거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 좀 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헬멧을 윤성빈 선수가 사서 쓴 거군요, 그냥. 그렇죠. 네. 나중에 월트 디즈니가 모델료를 좀 줘야 되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저작권과 관련한 질문 중에 또 자주 들어오는 게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 한 곡 부르면 네. 노래방 주인이 일단은 돈은 저희한테 받아가는데 노래방 주인 사장님은 저작권료를 따로 내나? 뭐 이런 질문이에요. 노래방도요. 음악을 틀고 돈을 버는 매장이니까 당연히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규정을 보면요. 노래방은 방 한 칸당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가장 작은 방은 5,000원, 가장 큰 방은 8,000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 읍면 단위는 뭐 500원씩 깎아주고도 있고요. 그럼 손님이 많은 노래방이나 네. 적은 노래방이나 그냥 방 칸수에 따라서만 저작권료를 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1,000곡을 부르든 한 곡을 부르든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야 뭐 손님 몇 명 들어있는 걸 저작권협회에서 일일이 셀 수 없으니 그렇죠. 방 칸수에 따라서 앞으로는 노래방 할 때 그럼 커다란 홀에서 그럼 서로 섞이나요? 그렇죠. 그거는 노래방이라 할 수 없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뭐 저작권료는 노래방에 방 몇 칸인지만 봐서 딱 정해질 텐데 네. 그렇게 받은 저작권료를 모든 가수들한테 뭐 딱 일률적으로 나눠줄 수는 없을 거고 그 노래방에서 그래도 노래를 부른 그 곡의 작사 작곡자에게 네.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이 무슨 노래 불렀는지는 알아요. 그럼 저작권협회가? 이거는요. 노래방 계기들 중에는 인터넷에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저작권 협회에서 어디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샘플링, 네. 여론조사 하듯이. 그렇죠. 야, 그 기계 뭔지 알면 그 기계에서만, 그 기계에서만 내 노래 자꾸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래를 안 부르는 노래방 체계는 있는데 네. 사람들이 거의 안 부르는 그런 작사 작곡자들한테는 돈이 안 가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는 이유는 수천 수백 곡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손님들이 부르지 않는 노래라도 노래방 매출에 기여를 하는 거라서요. 실제로는 그달의 노래방 저작권료가 뭐 10,000원이 거쳤다. 네. 그러면 7,000원은 실제 고객들이 부른 노래의 작사 작곡자들에게 돌아가고요. 예. 나머지 3,000원은 고객들이 부르지 않은 노래를 만든 작사 작곡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7대 3으로 해서 3은 그럼 무명 가수들한테 나눠주는 거군요. 그렇죠. 워낙 무명 가수가 많기는 하지만 무명 가수가 아니라 무명 작사 작곡. 작곡가들. 네. 그럼 저도 그냥 대강 노래 몇 개 만들어서 책에만 좀 끼워달라고 해볼까요? 글쎄요. 작사 작곡이 될지는 어쨌든 시도는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 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죠. 한 네. 달에 정액제 얼마 내고 그냥 마음껏 듣기도 하고. 네. 그럴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6,000원씩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치면요. 정액제? 네. 예. 6,000원 중에 40%는 그러니까 2,400원은 음악 사이트가 가져갑니다. 우리가 팔아줬으니까 수수료로 내라 이런 뜻이고요. 네. 나머지 60%는 돈을 투자해서 그 음악을 만든 제작사들이 44%를 가져가요. 그럼 제작사라고 하면 그 작사 작곡자를 섭외하고 예. 뭐 돈을 주고 그렇죠. 뭐 했던 네.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 네네. 예. 그 사람들이 44%를 가져가고 나면 이제 16%가 남잖아요. 네. 여기에서 10%는 작사 작곡가가 가져가고요. 예. 6%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네. 내가 낸 돈 6,000원 중에 600원은 작사 작곡가, 네. 360원은 가수한테 간다는 겁니다. 작사 작곡자는 2명일 테니까 웬만하면 네. 아니 한 명이 다 하는 그럴 경우도 수도 있죠. 있죠. 네. 대강 그러니까 작사하면 작곡하면 노래하면 그게 거의 비슷한 분배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내가 한 달에 6,000원 내고 한 곡만 들을 수도 있고 수백 그렇죠. 곡을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도 분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음악 사이트에서 한 달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들었는지 다 카운트를 해놓고요. 예. 그 횟수에 비례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한 달에 한 1,000곡 정도를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한 곡을 들으면 작사 작곡자한테 600원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600원을 1,000곡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한 0.6원이 작사 작곡자한테 가고요. 가수한테는 한 0.36원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사 작곡자가 어떻게 나눠 갔느냐? 대부분이 6대 4로 나눠 갔는데요. 가사 때문에 이 노래 떴잖아 하면 작사가가 뭐 8을 갖고 작곡자는 2만 갖고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사 작곡자한테 돈을 주면 작사자와 작곡자는 둘이 알아서 네. 비율로 그렇죠. 나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돈 많이 가게 하려면 그 곡만 1,000번을 듣던가 네. 아니면 그냥 그 곡 딱 한 번만 듣고 다른 노래는 안 듣던가 네.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요령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긴 한데 네. 내가 카페 하는데 노래 틀고 있다. 이거 저작권료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괜찮아? 이 질문 좀 네. 답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예. 8월부터는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8월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내야 되는데요. 네. 15평 이하면 안 내도 되는데요. 예. 약 15평 이상이 된다면 최저 4,000원부터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불을 해서 최고 2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사장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카페나 같습니다. 호프집도 15평 넘어가면 8월부터는 돈 내야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찾아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약 1시간가량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사는 쪽에서도 그렇고 야 먼저 요구하기 전에 너네 진짜 경영 잘했는지 우리 좀 보고 싶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네. 전 너네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건지 아니면 뭐 의구심이 있는 것처럼 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가격 좀 비싸게 받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려워진 건지 네. 좀 보고 싶다라는 것은 이제 사는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실사라고 저희가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나는 하고 싶다라고 사는이 얘기를 했는데
GM 쪽에서 일단 실사를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실사를 받아들이는데 원칙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실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데 3일 회계법인으로 지금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넣었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건지 네. 아닌지 최소한 가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만 이른바 호구되는 거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는 건데 그렇죠. 늘 사는 입장에서도 뭐 설령 어쩔 수 없이 뭐 증자에 참여를 하더라도 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돈을 준 것보다는 그래도 야 우리가 볼 건 보고 따질 건 따지고 했다라는 예. 또 하나의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사는 돈이 처음 들어가는 거면 지금 실사하는 게 맞는데 네. 이미 돈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평소에 그럼 뭐 하고 이제 와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건지는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주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뭐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알겠습니다. 거는 맞습니다. 사는은 GM을 실사하고 국민은 사는을 좀 실사하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그럼 어떻게 좀 남아 있습니까? 원래 앵글 사장이 어제까지 일정을 마치고 오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일정을 하루 더 연기를 하고요. 오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을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네. 정부 측에서 장관들이 일정이 좀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다 차관급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부도 차관이 나오고 기재부도 지금 차관이 나옵니다. 어디서 언제 만나느냐 알려주질 않아요. 기자들이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냐 이제 취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서로 약간 기싸움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요구안만 나온 상태에서 우리나라 장관급이 나가서 이 사장을 만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너네 요구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일단은 너네가 어떻게 살릴 건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좀 가져오고 이런 게 확인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일단 실사에 GM이 응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GM의 요구를 좀 듣고 우리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를 좀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군산 공장도 살아나려면 앞으로 어떤 차를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GM 본사는 군산 공장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스케줄을 3월 초쯤에 다 짠다면서요. 2월 말이 보통 글로벌 GM이 네. 올해 라인을 어떻게 돌리고 어디서 뭘 생산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보통 2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게 물론 이제 GM의 스케줄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GM이 이걸 좀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차 라인을 우리나라에 하나 배치를 하고 트랙스라는 이제 SUV 차량도 한국에서 조금 더 생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게 결정되는 게 2월 말에 글로벌 본사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은 이미 자신들은 정해놓은 상태고 이걸 우리가 할 생각이 있으니 빨리 지원을 해달라라고 한 것이고요. 네. 정부는 그래서 아까 사는데 실사는 보통 한 기업을 실사하면 이게 보통 2개월, 3개월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빨리 시작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놨으면 이거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한번 다 뜯어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2-3달 걸리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GM의 노조화의 문제도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조하고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뭐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공장의 슬림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구조조정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노조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들을 워낙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의 협상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로 읽을 수가 예.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최소한 대표자가 하나 결정이 돼야 GM 본사하고 협상을 그걸 차관이 하든 국장이 하든 장관이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산업부에 가서 또 만나봐야 되고 기재부 가서 또 만나봐야 되고 도대체 누가 협상 파트너인지도 이쪽은 헷갈리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첫 만남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제 폐쇄 결정을 공장 한 군데 폐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번에 미팅이 끝나고 나면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화 창구를 한 개로 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구조조정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GM이 내년 내후년 조금 지나가기 시작하면 자연감소 인원들이 좀 많아서 사실상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뭐 주장들도 좀 있거든요. 한국 GM의 이제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예. 요즘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많지요. 그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년 퇴임을 하시면 네.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테니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그 노조가 돈 많이 받아가서 근로자들이 월급 많이 받는 바람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네. 완전히 틀린 지적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가 살펴보면 근로하는 연봉의 기준이 다 연공서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생산성 한참 좋고 일 많이 할 때 20, 30대에는 말도 안 되는 낮은 연봉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럼 지금은 한 30년 차 됐으니 그 당시에 표를 주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근데 그거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0명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숫자, 우리나라는 평균 몇 명쯤 될까요? 간호협회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미국은 5.4명, 일본은 7명인데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5명, 많게는 40명씩도 맞는다고 합니다.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문화인데요. 이 태움 문화가 근본적으로는 간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병원들의 저비용 정책 때문, 또 그건 또 국가가 병원에 주는 의료 수가가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간호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병원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경력직이 떠난 자리에, 경력 간호사가 떠난 자리에 신규 간호사돌로만 채우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중환자실 등에 투입되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배 간호사의 업무 미숙이 선배의 과도한 질책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태우는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일찍이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의식주가 넉넉해지면 저절로 예의범절을 지키고 서로 관용하게 된다, 이 말인데 간호사들만 특별히 성정이 못돼서 나쁜 문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싼 인력만 찾고 사람값을 지나치게 싸게 매기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을 참 위험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예, 2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저작권자에게 노래방 사장님 혹은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얼마나 지급하는지, 또 가게에서 노래를 틀면 또 그럴 땐 또 저작권료를 어떻게 내는지 오늘 친절한 하나씨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를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 GM 이야기 좀 업데이트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앵글 부사장이 산업은행하고 오후 4시쯤 만났어요. GM 본사에서 나온 부사장이죠. 예, 해외 뭐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사장이죠. 네. 그래서 하는 이동걸 회장하고 어제 이제 만났고요. 사는이 지금 한국 GM의 2대 주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는 보고 뭐 유상증자에 좀 참여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나서 그동안 알려진 것 지금은 많이 받으니까 깎자고 그러고, 예전에는 연차 얼마 안 됐으니 일은 열심히 하지만 뭐 3년차 대리가 이렇게 많이 받나, 이런 네. 식으로 적게 받으면 그럼 언제 많이 받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서 있잖아요. 뭐 임금 체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지만 한계를 고치려면 옆에 겹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른 데로 파급되는 효과 때문에 또 못 고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얽혀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롯데그룹도 요즘 좀 또 흔들흔들하는 모양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어제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얼마 전에 신동빈 회장이 그 경영비리와 뇌물죄 혐의로 이제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구속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보통 검찰에 기소만 된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되는 게 일본 기업들의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소가 됐을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롯데그룹 내에서 이제 회장이라는 지위도 조금 고려가 됐었고요. 이게 완전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는 신동빈 회장의 입장을 일본 롯데의 주주들이 좀 반영을 해줘서 기다렸던 상황인데 네.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사임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실제로 롯데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영진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한참 신동빈 회장하고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하고 경영권 다툼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일본과 한국의 어떤 지분 관계나 과연 누가 전체를 지배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싸웠었는데 이게 또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항상 롯데는 신교코 회장 때서부터 셔틀 경영이라고 해서 한 회장이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양쪽을 다 지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일본 대표에서 사임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일본은 일본의 경영진이 이제 경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신동주도 아니고 신동빈도 아닌. 예. 예. 그리고 한국은 뭐 여전히 이제 신동빈 회장이 경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롯데가 한국과 일본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은 뭐 그렇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하고 재벌 걱정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롯데라는 그룹이 일본에도 큰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도 큰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장사도 몇 개 있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쪽의 변수는 혹시 없습니까? 지금 당장 어제 이 해임 사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서는 주가가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오늘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 분석은 일단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리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도리어 조금 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빨리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 놓은 롯데지주나 이런 것들은 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우려점은 있습니다. 오는 27일 날 롯데지주가 주총을 개최를 하는데요. 네. 지금 비상장 계열사 한 6개 정도를 또다시 지주 밑으로 넣기 위해서 분할해서 합병하는 방안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주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네 주식 사줄게라고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한 6만 3천 원 정도인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면 주식 매수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호타이어가 계속 어딘가에 매각되려고도 하고 아니면 그 과거에는 과거의 경영진, 과거의 네. 창업주 쪽으로 넘어갈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새로운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 더블스타라고 하는 쪽 중국 타이어 업체인 걸로 아는데 예. 이쪽에서 금호타이어를 사간다고 또 하고 있어요? 원래 지난해 더블스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네. 이게 결국엔 무산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금호타이어 매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밤늦게 이제 더블스타가 다시 사간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성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침에 이걸 또 사느니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또 반박 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아하니 일단은 어느 정도 더블스타하고 얘기가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M&A 관계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더블스타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지금 붙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전체는 아마도 채권단 지분이 지금 한 42% 정도 되는데요.
7천억 원 수준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원래 더블스타가 사가려고 한 금액이 9,500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다운된 가격으로 아마 사갈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채권단이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노조랑 회사 측에 여러 가지 자구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에서 네. 이게 우리가 삼자에게 매각을 하려 하면 너네도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너네 자구안이 나오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26일 날 자구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나오기도 전에 뭐 매각이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채권단에서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아침에 부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도 공장이 저 호남 지역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좀 난처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군산 쪽이 GM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금호타이어 공장도 지금 광주하고 곡성 그리고 평택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만약에 금호타이어도 매각이 안 되고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 호남 지역 내 여러 가지 실업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빨리 매각을 해서라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과거부터도 이렇게 기업을 얼른 팔거나 혹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될 때 이 네. 기업의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가 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결부되고 나면 제때 제값에 못 파는 문제도 또 생기고 고려해야 될 변수도 또 생기고 또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정부 주도로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